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홍진채,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저자님은 2016년까지 약 10년간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3천억 이상 규모의 펀드를 책임 운용하신 분이시고 현재는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거인의 어깨가 있습니다. 이 책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짜여진 우리의 마음을 재설계하고 올바른 투자 원칙과 탄탄한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무의미한 질문을 바꾸어서 올바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과 기록의 중요성, 확률에 근거해서 계속 시도하고 조율하면서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 등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은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주가가 오르면 왜 더 많이 못 샀을까 후회를 하고 주가가 내리면 왜 미리 못 팔았을까 후회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나름대로 경제 기사와 사업 보고서를 읽으며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해서 투자를 했지만 주가는 속절없이 내려간다.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하고 철저히 지키라기에 그대로 따라했더니 목표가에서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한 주식은 더 올라가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한 주식은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간혹 잘 될 때도 있다. 이제 좀 주식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다시 또 고난이 시작된다. 열심히 노력했건만 왜 내 계좌에는 상처만 남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조급하게 몰아대고 그래서 늘 후회하게 하는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야기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쉽게 말해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좀 더 확실하게 건강해지는 길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비법보다는 주식 투자로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부터 알아가 보자. 일단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일까? 마이클 모브 씨는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라면 노력해서 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에서 확실히 돈을 버는 쪽은 누구인가? 카지노 주인이다. 카지노 게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딜러가 수수료를 가져간다. 몇몇 판에서 고객들이 돈을 쓸어가기는 하지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대수의 법칙, 어떤 일을 반복할수록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에 따라 결국 카지노 업주가 돈을 벌어간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 흔히들 도박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투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이길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아주 여유롭게 잡아서 50대 50의 승률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도 안 되는 수수료와 세금이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 금액이 된다. 마이클 모브신의 통섭과 투자에 흥미로운 펀드 분석 결과가 나온다. 미국에서 2006년까지 10년간 운용된 펀드들을 비교한 결과 전체 펀드의 회전율이 89%였다. 그런데 지수를 이긴 펀드, 즉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회전율은 35%에 불과했다. 승자 펀드 매니저에게 실적이 좋아서 회전율이 낮아진 건가요? 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회전율이 낮아서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인류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도 회전율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 2020년 현재 기준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를 포함하면 평균 한 번 매수해서 매도할 때마다 0.28의 비용이 들기에 0.28% 이상 수익을 내야 본전이 될 수 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숨어있는 비용이 하나 더 있다. 슬리피지라는 것인데 거래를 확실하게 체결하러 갈 때
추가로 물어야 할 비용이다. 현재 가격이 14,450원이지만 이 주식을 확실히 사려면 매도 호가에 맞춰 14,500원에 주문을 내야 한다. 여기서 50원의 슬리피지가 발생한다. 14,450원 대비 0.35%에 달하는 비용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합한 0.28에 슬리피지 0.3을 더해보자. 매주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투자금의 30.16%를 연간 거래 비용으로 내게 된다. 매주 포트폴리오 전체를 갈아치우는 분들은 연 30% 이상을 확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이유는 원칙 없는 부하내동 매매를 해서도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도 아니다. 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매일매일 충동적으로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확실히 돈을 잃게 되어 있다. 좋은 원칙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내놓는 원칙이다. 몇 번의 시행만으로는 원칙의 좋고 나쁨을 쉽사리 판가름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까?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말했지만 매매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매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으니 언제 매수와 매도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칙으로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진리로 떠받들어야 하는 절대 법칙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좀 더 확률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은 경험을 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하고 나서 무언가를 배워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해야 한다. 피드백 루프가 없다면 아무리 시행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도 성공 확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원칙을 구축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매매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매매의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배워서 원칙을 계속 가다듬어 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매매를 해서 큰 손실을 입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면 이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본인만의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타를 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9시부터 10시 혹은 10시 반까지만 매매할 것이다. 오전장에만 딱 매매를 하거나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종가 베팅만 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두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한정해서 매매를 하는 시간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하루 매매 횟수 제한이나 최대 손실 제한을 걸어두는 그런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바로 무분별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원칙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탔다가 매번 손실을 보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이제는 급등하는 주식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방향을 돌릴 때 매수할 것이다 라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패 경험을 토대로 좋은 원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면은 서서히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실패 경험이 진정 유의미한 경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의 노예.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한다. 흥미롭게도 도파민은 전두엽 피질의 명령을 삭제하는 역할도 한다.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느라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는 일이 바로 도파민 때문에 일어난다. 자극과 쾌락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만 되어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전두엽 피질의 명령을 차단하고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른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흥분 상태가 된다. 수익이 나면 부자가 된 느낌에 두근거리고 손실을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허둥댄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익히 알고 있는 패턴이라는 착각이 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다양한 패턴이 잘못된 패턴 학습으로 이어지고
습관적인 반응은 무의미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대로 놔둔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이익에 서둘러 주식을 팔았다가 추가 상승을 보면서 후회하고 손실을 빠르게 끊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다. 보상회로에 따른 학습 프로세스는 선사시대의 야생동물, 맹독, 전염병 등으로부터 살아남기에는 유리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급하게 도망치는 무리와 마주쳤다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함께 도망치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모두가 공황에 빠져 있을 때 이유를 모른 채 함께 휩쓸려 주식을 팔고 모두가 주식 투자에 나설 때 별 생각 없이 함께 뛰어든다면 결국 뼈아픈 손실만 남을 뿐이다. 틀린 이유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썼다. 요즘에도 쓰고 있는데 과거의 일기를 들춰보면 당시의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난다.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그 덕분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록하는 습관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 의사결정을 아주 많이 왜곡하여 기억한다. 오늘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어제 사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어제 팔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한다. 증권가에서는 I told you 라는 소고가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비꼬는 표현이다.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면 그에 맞게 포지션을 바꾸어 써야 한다. 실제로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고 지나고 난 다음에 I told you 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 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이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되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면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로부터 나온 원칙을 아무리 시장에 적용해봤자 잘못된 학습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확률론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 확실하지 않은 어느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과정의 연속이다.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하고 틀린 이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자에서 투자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투자 기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책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는 본인의 투자 기록과 일지를 통해서만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거나 본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투자 일지를 꾸준히 쓰고 복기하는 것이고 꾸준히 적은 일지들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복기하는 날로 온전히 사용하는 것도 정말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전날 하라. 나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날 저녁에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오후에 새로운 정보들을 취합하고 다음날 어떤 매매를 할지 결정한다. 당일 장중에는 전날 했던 의사결정을 취소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매매를 실행하기만 한다. 낮 동안 특히 장중에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시장에는 새로운 뉴스가 새벽부터 마구 쏟아진다.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시간의 압박이 있으면 나쁜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아진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 중 나의 포지션을 바꿀 만한 뉴스는 사실상 거의 없다. 만약 새로운 뉴스에 따라 매매를 했다면 노이즈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는 실제로 중대한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손쓸 수 있는 시기를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통은 매매를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안전하다. 행동경제학에서 밝힌 인간의 편향 중 하나로 근시안적 손실 회피가 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자주 볼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진다는 의미다.
어떤 주식이 1년 후에 주가가 상승해 있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주가를 볼 때 오르고 내릴 확률은 반반이다. 손실을 볼 때의 고통은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크게 느껴진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한다면 좋은 주식을 골라서 샀더라도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성급한 의사결정과 잦은 매매를 방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과 그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나쁜 매매를 방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가는 길이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는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잘못된다. 베넷 밀러 감독의 영화 머니볼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메이저리그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2002년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축인 제이슨 지안비, 자니 데이먼 등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는다. 특히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반열에 오른 제이슨 지안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선수 구성을 고민하는 스카우트팀 회의에서 빌리 빈은 이렇게 묻는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3명의 키 플레이어를 대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홈런 38개, 타점 120개, 2루타 47개가 필요합니다. 빌리 빈은 재정이 풍부한 회사와 재정이 부족한 회사가 싸우는 불공평한 게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안비를 대체할 선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더라도 데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1명의 지안비를 구하는 대신에 3명의 선수를 구해 1명의 지안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으로 인해 이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20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만약 어떤 선수를 데려와서 지안비를 대체할까? 라는 질문을 고수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질문을 바꾸는 일은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투자의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무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차근차근 던지다 보면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이다. 2020년 현재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새로이 진입하는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넷플릭스의 내년 시장 점유율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나름의 근거를 들어 대답하기 수월하다. 막연히 넷플릭스의 내년 주가는 얼마가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크기, 시장 점유율, 수익성 등으로 차근차근 나눠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대답을 찾아나가기 편한 방법이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일은 정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구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구축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변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머니볼의 예시처럼 지안비를 대체할 선수를 구할 수는 없어도 지안비를 대체할 3명의 선수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막연히 넷플릭스의 내년 주가는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크기나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 수익성 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차근차근 나눠서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고 그 좋은 질문을 다시 쪼개서 현실적인 답을 찾는 과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지만 무의미한 질문들. 바닥이 어디일까요? 주가가 하락하면 언제나 듣는 질문이다. 투자를 하면서 자주 듣는 무의미한 질문 중에서도 가장 무의미한 질문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나오는 어디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10월 22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새로운 고원에 올랐다. 하지만 이틀 후 주식시장은 붕괴했고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왔다. 무작정 바닥이 어디인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앞으로 6개월간 최대한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을 때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언제 사면 되나요? 언제 사면 되나요에 대한 대답은 주가가 편안한 가격대에 도달하면 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잠재적인 하락폭보다 잠재적인 상승폭이 더 크다면 비로소 진정으로 편안한 가격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 편안한 가격에 도달했다란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다 또는 곧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뜻이 아니다. 하락 잠재력 대비 상승 잠재력이 더 크고 여기서 더 하락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2만 원 하던 주식이 만 원이 되었는데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이 경우 이 주식의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됩니다. 2만 원 할 때의 펀더멘탈과 그 만 원 할 때의 펀더멘탈이 비슷하다면 더 확실하게 이 주식의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만 원이지만 각종 근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8,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예상이 된다면 이 주식이 더 떨어지면 8,000원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감당 가능한 하락이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정고점인 2만 원 부근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저자님이 얘기한 편안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안한 가격대에 도달했다면 이 편안한 가격대가 바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팔아야 하나요? 흔히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이다. 투자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걸고 있다. 고로 인프라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 인프라 주식을 사자. 이런 아이디어였다면 트럼프가 당선됐건 반대 후보가 당선됐건 대선이 끝남과 함께 아이디어는 소진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끝난 것이며 이때는 매도해야 한다. 만약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라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재 이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을 얼마에 사겠는가? 이 질문에 얼마만큼 사겠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팔아야 한다. 이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고 이 주식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장기 투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말이야.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여기에는 생존 편향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다. 굳이 개별 종목을 잘 골라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한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만 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삼성전자를 사례로 든다. 그런데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선택이 과연 그렇게 쉬웠을까? 1990년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이 당시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한국전력과 포스코였다. 만약에 한국전력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 9.9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2020년 7월 기준 12.5조이다. 연환산 0.07의 수익률이다. 포스코는 당시 2.1조 원, 현재 16.9조 원으로 연환산 7% 수익률이다. 대우를 샀다면 어땠을까? 씁쓸할 따름이다. 버핏의 말처럼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는 건 쉽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앞유리 너머이고 우리는 뿌옇게 서리가 낀 앞유리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야 한다. 이미 살아남아 대성한 기업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투자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럴 거면 1960년대에 강남 논밭도 사놓고 2010년에 비트코인도 사놓으면 되었다. 장기 투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 시장 전체를 사는 건 어떨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에 1년씩 투자했을 경우 손실이 나는 해에는 20% 정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이 나는 해에는 40%까지 벌기도 한다. 5년씩 보유했을 경우 연환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손실의 빈도와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손실폭도 많아야 10% 정도로 줄고 이익의 경우도 대부분 10% 언저리로 고르게 분포한다. 만약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손실 횟수가 0이다. 수익률은 10% 수준에서 고르게 분포한다. 만약 3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고 이 결과표를 보여준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손실이 나는 경우는 제로이고 수익률은 연 10%가 나오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한국의 코스피를 기준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도 마찬가지다. S&P 500보다 전체 수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손실의 빈도와 폭이 줄어들고 이익은 평준화된다.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시장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버는 전체 이익의 크기를 따라가게 마련이고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급등락이 서로를 상쇄한다. 여기에도 생존 편향이 힌트이다. 1926년부터 1998년까지 무엇이 생존했을까? 바로 자본주의이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라는 냉엄한 괴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ETF를 통해 우리는 시장 전체를 매수하여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 시장 전체를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의 생존에 베팅하는 일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나의 상대적인 재산 순위는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다.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인덱스 펀드와 ETF 등을 통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약 10%의 평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초과 수익은 어떻게 낼 수 있는가? 남들보다 뛰어난 수익을 내려면 남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내가 틀렸음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틀렸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선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에 차이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없다. 모두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팔고 있는데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주식을 산다면 거기서 일단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2020년 초반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패닉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인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2019년 연말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에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국 바깥으로 질병이 퍼져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점점 커졌다. 주가는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급락했다가 회복했고 다시 급락이 진행되고 있었다. 2월 20일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가 느닷없이 58명으로 튀어오른 날이었다. 2월 21일 나는 강남역에 모임이 있어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모임 장소로 향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하철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태를 민감하게 느끼는 일부만이 마스크를 썼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일단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리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 남들도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썼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실제 감염은 이제부터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잘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면 사람들은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 현상을 나는 패닉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제야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주가 회복에 베팅할 기회가 생겼다. 생각의 차이를 포착하는 것은 투자 기회를 찾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한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실제로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 813명을 피크로 3월 1일부터 감소했다.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패닉의 역설이라는 아이디어에서는 앞으로 2주 내에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 데이터는 매일 발표되니 내가 틀렸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확진자 수 증가 추이는 꺾였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한국 외에 다른 나라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3월 2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가 566명으로 한국의 476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미국도 20명으로 크지 않은 수치이긴 하지만 최초로 두 자릿수가 나왔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됐다. 주가는 지금까지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일 정도로 미친 듯이 하락했다. 호기로웠던 2월 말의 주장은 섣불렀던 것으로 드러났고 나는 틀렸다. 내가 틀렸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유리한 확률에 적절한 비중을 베팅하는 것으로 나의 의사결정은 완결되는 것이니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을 계속 가다듬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서 원칙과 아이디어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 틀렸음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이다. 투자 원칙에는 정답이 없다. 계속 시도하고 틀릴 때마다 뚝딱뚝딱 개선하는 피드백 고리를 순환시키는 과정 자체가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이다. 2월 말 기준 패닉의 역설은 3월 하순에는 일단 틀렸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을까? 한국 시장에 국한해서는 패닉의 역설이 작동했지만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작은 하나의 지역일 뿐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갔다면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추측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다.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공포감에 빠져 있었지만 공포감의 한계를 예단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럴 때는 툴툴 털고 일어나 앞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제 추론해야 할 것은 미국 이외의 새로운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기존 지역에서 나타난 패닉의 역설을 무시하고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설문조사 기관에서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했다. 3월 이전에는 아시아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3월 말부터는 드디어 이탈리아가 80% 마스크 착용률을 나타냈고 기타 유럽 지역의 마스크 착용률도 차츰 올라가고 있었다. 즉 서구에서도 패닉의 역설이 작동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잡았다. 3월 말 시점에서 패닉의 역설은 글로벌 레벨에서 완연히 작동하고 있었다. 가격과 펀더멘탈의 방향성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반대 방향인 경우는 일생에 몇 번 찾아보기 힘들다. 펀더멘탈은 어떤 형태로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건 정부가 부양책을 쓰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주식들은 헐값에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지 못해 난리였다. 일단 3월 19일 기준 코스피 PBR은 0.59배까지 하락했다. 만약 PBR이 100까지 회복될 경우 69.5%의 업사이드, 전고점 2200포인트까지 회복될 경우 50.1%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는 일생에 몇 번 보기 힘들고 이제는 다 함께 죽더라도 베팅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다음은 3월 말 기준 운영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될수록 전염병의 전염 속도는 늦춰집니다.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은
나쁘게 나오겠지만 그만큼 전염병 확산 속도는 늦춰지고 우려하던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주가는 패닉과 함께 급락해 있고 펀더멘탈은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가격과 펀더멘탈의 방향성이 어긋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아주 좋은 수익의 기회를 줍니다. 또한 이런 시장에도 적응하고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일지는 알 수 없으나 기다리면 반드시 벌 수 있다는 점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세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3월 19일을 저점으로 주가는 반등했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되었다. 3월의 급락은 7월 들어서 모조리 회복했다. 패닉의 역설 아이디어는 종료됐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 당연하게도 시장 평균보다 초과 수익을 올리려면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살 때 사고 남들이 팔 때 팔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님은 코로나19로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패닉의 역설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근거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확률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투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걸 피드백 삼아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다시금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결국 기회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문구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는 일생에 몇 번 보기 힘들다. 이제는 다 함께 죽더라도 배팅에 나서야 하는 시기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